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질입니다. 자,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15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재민은 1,50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는 산사태가 속출했고요. 강원 지역에서도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도 심하고 장기간 이어지는 장마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라봅니다. 1부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비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질문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오늘도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시간당 최대 1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잠수교는 나흘째 전면 통제되고 있고 여의 상하이 우선 무너진 제방을 임시로 다시 쌓아 올리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비가 더 와서 다시 물이 넘치면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임시로 흙이나 잔해물을 서울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상행선과 하행선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선로 위 고가차도에서 배수로 철판이 선로로 떨어졌고 추가 추락 우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앞에 수년 동안 기다렸던 농작물들이 지금 토사물과 함께 모두 다 쓸려 내려간 엄청난 큰 굉음이 나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쪽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에 닷새째 내리는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15명이 숨지고 네, 들으셨던 대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 지역을 포함해 밤사이 비는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피해 복구 작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곳곳이 흐리고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길어진 장마와 쏟아지는 집중호우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하성입니다. 예, 아침에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참 갑작스러운 폭우로 안전할 것 같았던 도심 안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네. 부산에서 지하차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하차도가 수해에 굉장히 취약하죠? 네, 맞습니다. 지하차도는 그 지면이 일단 낮습니다. 예. 그리고 양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지하 공간에 주로 설치하는 뭐 출입구 방지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예. 모래주머니도 그렇고 방수판도 그렇고. 왜냐하면 차가 계속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배수 펌프라든가 배수관 용량 등을 특별히 신경 써서 예.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폭우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지역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 산기 설계에 있는 건물들 이런 예. 것들은 그 산사태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겠고요. 그리고 그 지대가 낮아서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라든지 지하상가 이런 것들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경 써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자, 서울의 경우에도 강남역은 하수 정비 공사를 마쳤는데도 올해 또 침수가 반복이 됐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 강남역 같은 경우는 그 역삼동이지 않습니까? 예. 이 인근은 그 다른 곳에 비해서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 근본적인 것은 그 강남대로 일대에 그 저지대 그 하수관이 있는데 하수관이 자꾸 역류가 돼서 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하수관 공사를 지금 우회시키는 공사를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예.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 말에 따르면 2022년에는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서울시 측 말을 빌리면 다른 지역 하수관 확장 공사하고 이게 맞물려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미 벌써 한 2, 3년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공사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도로의 구조물 파손을 시작으로 공사장에 토사물 유출이나 배수로 공사, 구조물 붕괴도 발생했고요. 집중호우가 예보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일단은 산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배수로 공사 구조물 붕괴도 발생했고, 예. 공사장에 토사물 유출이나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도심에서는 맞습니다.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네네. 일단은 그 붕괴를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 콘크리트 옹벽이라든지 예. 때 이런 것들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옹벽 같은 경우는 그 검이 갔을 때 검이 간 부분에 대해서만 임시로 그 유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 오히려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콘크리트 옹벽을 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서울 도심 내에도 오래된 복개 하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빗물에 괜찮은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일단은 그 복개 하천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단 초를 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한데요. 예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배수로 공사라든가 예. 이런 것들 펌프 시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사실은 폭우에 의해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인명피해 상황을 보면요. 상당수가 산사태로 인한 피해였지 않습니까? 네네. 산사태와 강우량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산사태는 지금 같은 여름철에 예. 장마라든가 집중호우, 태풍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예. 비가 많이 오면 지하수위가 상승하게 되고 표면이 침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 비가 흙에 흡수되면서 예. 이 흙이 단위 체적당 중량이 증가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흙의 마찰력이 감소되면서 이 산사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 자, 서울 지역만 해도 우면산 산사태가 과거에 있었고요. 산이 또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도심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는데 이런 주거 지역의 산사태 피해는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네, 주거 지역 근처에 산이 있다면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예를 들어서 산기슭에 나무를 쉽게 해서 흙의 마찰력을 증가시킨다든지 예. 도랑을 다른 곳으로 내서 그곳으로 물이 흙으로 흡수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나무를 심는 방법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왜 이런 산사태가 반복해서 발생을 할까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거죠. 사실은 미처 예. 산사태가 일어난 곳을 보면 나무 식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가 예. 또 경사가 가깝다든가 이런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우리가 최대한 산사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도랑을 다른 곳으로 낸다든가 예. 이런 조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미리 확인하고 피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산사태 증후를 일반 시민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경사면에서 많은 양의 물이 솟구치거나 예.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라든가 이런 지하수가 갑자기 나오지 않을 때 이런 것들 산사태 징후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린다든가 넘어지는 경우, 예. 그다음에 산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땅에서 울림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는 산사태 징후 증상이기 때문에 예. 빨리 대피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징후가 보이면 빨리 대피를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대피할 때는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예. 방향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예. 근처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높은 곳으로 피신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로 인한 토사 등이 밀려오면 예. 어떤
견고한 건물이 있다면 예.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산사태로 인한 문제는 축사가 붕괴가 되면서 뭐 가스 폭발까지 발생하고 또 토사가 철길 등으로 유입되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산사태가 발생하면 2차적으로 그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경우에 또 이게 산사태가 2차적으로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경우에는 또 급히 일단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런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가스밸브를 잠근다든지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든지 예. 그래서 뭐 폭발이나 화재 그리고 이런 감전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철길이 유실되었다면 뭐 즉시 운행을 멈추고 예. 긴급 조치를 해서 빨리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어떤 시설들이 산사태에 취약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건물이라든가 아, 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 예. 뭐 흙집이라든가 아니면 산 허리 부분에 지어진 건물들, 예. 아니면 또 건물 바로 뒤에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곳들 예, 예.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오전이죠.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이 양방향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선로위 고가차도에서 배수로 철판이 선로로 떨어졌고요. 또 추가 추락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늘 또다시 물폭탄이 예고돼 있거든요. 네네. 예, 도심지 그리고 상가에서 5개 시설물 어떤 부분을 더 주의해서 점검을 해야겠습니까? 일단 떨어지기 쉬운 간판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요. 특별히 간판 같은 경우에 고정 부분에 녹이 슬어 있다면 예. 빨리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배수로 부분들 다시 한번 거물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물질이 없는지 그런 예. 것을 잘 확인해 두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비가 아주 폭우가 많이 올 경우에는 예. 뭐 배수로의 그릇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잠시 열어서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이런 조치들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매년 이런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조금 더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평소에 좀 예방을 덜 했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보통 예. 호우가 우리나라 이제 6월 한 말쯤부터 9월 태풍까지 사실은 예.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6월 이전에 이런 호우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이 9월 지나고 나면 태풍이 지나고 나면 예. 다시 또 이렇게 또 미진해지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뭐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 우리가 이런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6월 이전에 최소한 특별히 폭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태풍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유리창이 깨지고 시설물이 날아가는 등 매년 피해가 반복됩니다. 상가 쪽 중심으로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태풍이 오기 전에는 사실은 창문이 깨져서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창문 틀에도 뭐 테이프를 붙인다든가, 예. 그다음에 창문에 신문지를 또 창문에는 예. 신문지를 붙인다든가 이런 조치들 잘 해야겠습니다.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간판 같은 거 좀 철저히 챙겨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뭐 태풍이나 비가 올 때쯤 예. 혹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지 그때 그렇죠. 혹시 나가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미리 사전 점검해서 예.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건물 외벽이나 담벼락에 금이 간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보완하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예. 그 일부에만 금이 간 것이 보일 수 있지만 예.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다른 부분까지 금이 간 부분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문제 없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량 10년마다 11.6mm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특별히 뭐 농어촌도 그렇지만 도시에서는 이 폭우와 침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수관로 공사를 확대한다든지 뭐 빗물 분산 대책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병행해야 하고요. 예. 그리고 나무를 특별히 또 많이 심어서 물이 땅으로 최대한 흡수될 수 있도록 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도시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막 깎아내고 없애서 반듯반듯하게 이런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 개발을 했을 때 이런 비 피해라든가 이런 산사태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최근에 뭐 그린 뉴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지자체나 정부에게 이런 부분은 꼭 좀 해달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금방 살짝 언급했는데 예. 우리가 이런 뭐 폭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6월에서 8월, 9월 사이에만 집중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뭐 정책들이 상승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 내년에 쌓아놓은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또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예.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 내년 폭우라든가 그 호우, 태풍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 비둘기 자세를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몸이 비대칭 되는 가장 대표적 원인이 뭔지 아세요? 골반 틀어짐. 원고에 다 써있죠? 예, 그러네요. 네, 이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 정렬이 틀어져서요. 예. 등이 구부러지고 엉덩이가 처지고 우리 형진 씨 같은데 O자 다리, X자 다리 이렇게 몸의 불균형 상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요. 예. 또 어깨 결림 증세 이런 결림 증세가 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골반 교정에 좋은 비둘기 자세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 비둘기 자세가 몸의 밸런스를 맞춰서 탄탄한 바디라인을 갖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자세거든요. 저번에는 코브라, 네. 오늘은 비둘기. 그렇죠. 무슨 동물 농장입니까? 네. 자, 골반 교정에 좋은 자세라고 하면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런 자세가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사실 이 골반 교정에 좋은 자세라고 하면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골반이 위로는 척추를 받쳐주고 있고요. 예. 아래로는 하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주춧돌 같은 정말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골반 균형을 유지한다는 건 신체 균형을 유지한다는 역할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형진 씨 피해갈 수 없어요. 부딪혀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열심히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예, 소개해 자, 주시죠. 오늘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무릎 꿇고 한번 두 손을 바닥에 짚어볼게요. 예. 그래서 기어가는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이때 어깨 밑에 손목, 골반 밑에 무릎이 올 수 있게. 자, 그 상태에서 두 손바닥을 앞으로 조금 더 가져가서요. 예. 무릎과 손바닥 사이를 조금 더 벌려줄게요. 예. 자, 그리고 왼무릎을 가슴 깊이 끌어당겨서 가져왔다가요. 앞바다리 하듯이 가로로 접어서 두 손 바로 안쪽으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예. 그리고 오른 다리는 뒤로 쭉 뻗어서요. 오른 무릎을 펴서 바닥에 내려놓는데요. 그래서 허벅지 앞쪽 부분부터 정강이 앞부분, 발목, 발등 앞부분까지 발등에 닿을 수 있게. 예. 자, 벌써부터 여기서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올 텐데요. 저예요. 자, 이때 예. 오른쪽 허벅지, 엉덩이를 계속 바닥 쪽으로 끌어내릴 거예요. 이때 바닥에서 떠지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저예요. 네. 들이마시는 호흡과 함께 예. 척추 길게 하늘 쪽으로 세웠다가 내쉬는 호흡마다 계속해서 오른쪽 어깨,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끌어내리듯이 이 상태에서 호흡 10초 유지합니다. 고관절 긴장을 계속 풀어줄게요. 네. 예. 이렇게 이어가시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신 다음에 반대편 이어가시면 됩니다.
요게 이게 바로 됩니까? 네, 요게 바로 비둘기 자세예요. 예, 조금 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엉덩이랑 허벅지, 골반이 너무 아픕니다. 네, 사실 이게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블록이나 방석을 엉덩이 밑에 좀 깔고 하시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예. 혹시 이 자세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태에서 두 손을 앞으로 조금 짚어내면서 상체까지 숙이면 조금 더 깊은 자극을 느끼실 예. 수 있을 겁니다. 자, 틀어져 있는 골반 균형 3분 투자하셔서 맞추시길 바랍니다. 3분 여간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코로나19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토바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볼 텐데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모든 질문과 상담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상담 진행되니까요.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상담 듣고 오시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경기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소식이고요. 자, 서울시에서 악성 부채나 빚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과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시민의 가계부채 비상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우선 제가 듣자고 하니까 2,540만 명이 즐겨 듣는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저희 센터를 알릴 기회를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센터는 악성화된 부채로 고통 속에 있거나 카드빚 돌려막기 중에 계신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 이런 빚 문제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얘기하기가 어렵지요. 예. 저희는 이렇게 빚 문제로 막다른 상황에 계신 분들과 공감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그런 센터입니다. 예. 부채가 악성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예방사업이 첫째고요. 예. 둘째, 빚으로부터의 해방사업이 있습니다. 예. 지난 7년 동안 빚으로 고통받고 있던 6,786명의 악성부채 1조 5,686억 원이 예. 법정의 절차에 따라 법률적으로 저희가 면책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듣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처럼 좀 유사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빚을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기능과 좀 유사한 겁니까? 예,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빚의 크기를 줄이는 곳이라고 한다라면 저희는 법원과 변호사들과 함께 개인 파산 또는 개인 회생을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 매년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 파산 사건의 10%를 저희 센터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에서 개인 파산하시는 분들 10명 중에 1명은 저희 센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금융복지란 단어가 좀 생소한데 금융복지 사업이 갖는 또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예방사업, 해방사업에 더해서 세 번째로 중요한 자립사업, 즉 복지 서비스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해방, 자립 이렇게 저희는 금융복지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이제 7년의 경험으로 살펴보건데 빚으로 고통받는 시민분들의 채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대개 월세, 가게세가 없어서 일자리 없어서 때로는 급한 의료비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분들이 또 신용이 낮다 보니까 은행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고금리, 높은 이자로 급하게 대출을 받아서 악성화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센터는 빚 문제 해결과 동시에 또는 타후에 연결 가능한 주거, 일자리 등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빚으로부터의 해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이게 저희의 핵심이고 다른 사업들과도 다른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말씀 듣다 보니까 단순하게 빚만 좀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까?
예, 뭐 우선 저희 그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센터는 14개 지역센터가 있는데요. 예. 그 종합적인 그 사례 해결을 위해서 지역센터 중에 10개는 구청 청사 안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3개는 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또 LH 마이홈 센터 등 이런 공공기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예를 들어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구직 활동 또는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시는 시민분들이 대개인데요. 예. 이분들이 상담을 하다가 뭐 통장이 압류되었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 바로 저희 센터로 연계가 되죠. 예. 그럼 저희 센터에서 빚 문제 해결하고 저희와 동시에 또는 사후에 취업 성공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활하게 고정급여가 나오는 곳으로 일자리를 얻기도 하고요. 예. 뭐 주거에 관련 취약계층도 저희와 LH, SH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고요. 예. 뭐 최근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인해서 동주민센터의 연계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센터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소득 있고 부채 있으시면 뭐 서울시민 누구나 저희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예. 중요한 말씀,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서울금융복지를 검색하시면 뭐 상담 신청이나 사업 내용도 다양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 저희가 이제 대출 상담 이런 것들은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대출은 안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저희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예. 대출을 해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대출은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악성부채로 고통받고 계신 서민들을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유명 맛집은 물론 편의점 아이스크림까지 코로나19 이후 이런 물건도 배달이 됐어 할 정도로 다양한 배달 서비스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최근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외식보다는 배달 음식 찾게 됩니다. 문제는 더 많은 배달, 더 빠른 배달을 위해 위험한 운전도 불사한다는 건데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배달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도 늘어난 건데요. 특히 요즘처럼 길이 미끄러울 땐 위험한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하죠. 생업이 달린 일이니까 비 올 때 쉬기도 어렵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날씨 보면 일주일치 이렇게 날씨 보면은 예. 비가 항상 이어져서 우산이 그려져 있어요. 이 지겨울 정도로 비가 많이 오니까 좀 맑은 날 좀 그려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우울도 해지고요. 그러니까요. 몸도 처지고. 예, 그렇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날 잠시 뒤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이고 또 시야가 흐리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도 오토바이가 이렇게 쌩 지나가는 걸 더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제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특히 야방 같은 경우에는 빛이 남바스돼서 바닥에 있는 노란색, 흰색 선도 안 보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야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든지 또 차로 변경하면서 휙 들어오게 되면 전혀 못 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차체 크기도 적고 빠르다 보니까 운전자가 못 보는 경우도 많고 특히 사각지대에 들어오게 되면 전혀 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행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오토바이가 배달한다고 해서 일반 길가만 달리는 게 아니라 차도도 올라오고 횡단보도도 달리고 차 길이 아니라도 좋다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행자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아서 질서 있는 안전운전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빗길 운행할 때 네.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자동차보다도 이륜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예. 바퀴가 두 개다 보니까 마찰 저항도 없고 두 개다 보니까 지지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호 범위가 없어요. 예. 헬멧뿐이 쓰는 것뿐이 없고 나머지는 약간의 접촉 사고가 생기게 되면 몸이 날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사고가 중상 이상 사망자도 그래서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안전운전 또 감속에 대한 부분들 또 급차로 변경 실제로 이 이륜차 오토바이를 보게 되면 급차로 변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이렇게 비가 오고 바닥에 젖어 있는 경우는 급차로 변경하면 본인도 미끄러지고요. 대형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더더욱 속도 낮추고 안전운전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주요 사고 발생 지역이 따로 있을까요? 뭐 특별한 지역은 없어요. 일반 예. 도심지에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접촉, 비대면 방식,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배달 음식이 많고요. 예. 또 퀵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하는 게 보편화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지고 또 서로가 이 주고받는 것도 친절한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이 힘들게 배달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라도 인사해 주게 되면 훨씬 더 낫거든요. 너무 좀 일이 누적되다 보니까 무미건조해지는 것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누적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속도가 더 과속을 낼 수밖에 없고 예. 또 교통법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특히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요. 일반 비가 오는 지역에서 주차장 또 실내로 들어갈 때요. 바닥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칠이 돼 있는데 여기에 수분이 머금게 되면 밖에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는 오토바이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도 주변에 시야 확보를 좀 여유 있게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띄고요. 전후 좌우를 좀 유심히 보는 것들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비 오는 날. 특히 배달 오토바이가 빗길을 달리다가 실내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갈 때 네. 더더욱 사실 많이 미끄러지죠. 그냥 걸어도 미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예. 보행자들도 바닥에 구두 같은 걸 신었을 때 수분이 묻게 되면 미끄럽죠.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오토바이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4개인 경우도 삐기거리면서 소리가 바닥에 마찰 저항이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오토바이는 바퀴 2개고 폭도 좁은 데다가 예. 속도가 빠르고 급차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향을 급하게 변경하게 되면 바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뭐 겨울철 눈이 있거나 얼음이 얼었을 때 말할 필요가 없는데 빗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단 일은 누적되고 또 비는 계속 오고 예. 또 환경은 나빠지고 악조건이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하루 평균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하루에 1명일 꼴이에요. 예.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만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서 더더욱 일반 운전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지금 뭐 사고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사고가 난 상황에서도 자동차는 사실 차체가 우리 몸을 좀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이륜차는 거의 보호해 주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정말 보니까 크게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헬멧하고 그다음에 뭐 이 보호대 이렇게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대 착용을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은 일반 보행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할 정도거든요. 사용 신고 제도, 보험 제도도 엉망이고요. 그다음에 검사 제도, 정비 제도, 폐차 제도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말소 신고하고 그냥 산이나 강에도 버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데나 버려도 돼요. 실제로 버리면 안 되지만은 버린다는 겁니다. 이 폐차장 가서 누가 오토바이를 폐차할 때 가져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네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외국에 벤치마킹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외국에서는 처음에 차를 팔 때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에 오토바이 비용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1, 20만 원 보완을 하고 있다가 그 오토바이가 폐차될 때 신고가 되면은요 1, 20만 원을 이 폐차장에서 차에 반납할 때 1, 20만 원을 돌려줍니다. 돈을 한 20만 원 주는데 폐차장 안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토바이는. 그렇다고 차 같은 거는 폐차할 때는 고철값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오토바이는 그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신고 안 하고 강이나 산 같은 데 보면 버려진 오토바이가 많이 있거든요. 종종 보여요. 그렇습니다. 보험도 종합보험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책임보험은 의무화가 돼 있지만은 재보험할 때는 보험을 가입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무보험자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륜차는 사실 겉살만 보고 그러니까 속살을 보게 되면은요. 아예 이 문화가 없다. 이륜차가. 또 이륜차 산업도 2개의 이륜차 메이커가 있었는데 이미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이륜차 문화 또 시스템에 대한 것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이륜차 사고가 좀 발생하면서 네. 앞번호판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았죠. 근데 도입이 왜 안 됩니까?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몇 개 국가만 지금 앞번호판만 이륜차가 붙어 있어요. 예. 워낙 이제 이륜차가 많이 다니고 사고도 많다 보니까 문제는 앞에 쪽에 붙여놓게 되면은 이륜차 단속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무인 단속기도 가능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뒤에만 붙이는 이유가 이 핸들 쪽에 앞에다가 번호판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게 날카롭기 때문에 혹시 부닥치게 되면 이게 칼날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넓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핸들이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몇 번 얘기가 있었지만은 예. 저도 이러고 자문 들어가서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앞쪽 번호판은 도입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조적인 것 때문에 못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고 뒤쪽에 후면을 비추는 단속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뒤쪽을 비춰서 단속하는 방법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는데요. 이 시간 상담 많이 들어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서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궁금증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9064번님. 네.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오래 세워둬서 네. 오토바이가 움직이지 않아요. 네. 10,000km밖에 안 탔는데 이 팔려고 하니까 5만 원 달라고 합니다.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그냥 방치해서 팔려고 하니까 5만 원이에요. 일반 기계 덩어리 있죠. 전기전자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움직이는 가전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오토바이는요. 일반 고가 수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빼놓고는 일반 오토바이는 수명이 일반 자동차의 반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일반 자동차 10년 쓰면 오토바이는 5년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운행을 안 하게 되면 녹기 쓸기도 하고 그렇죠. 자전거 운행 안 하면은요. 완전히 다 버리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오토바이도요. 가격이 200만 원대다. 그런데 10,000km 정도면 너무 좀 아깝네요. 한번 살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동도 그렇고요. 예. 한번 정비를 좀 받으셔서 살리는 방법. 살리게 되면은 비용이 좀 더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5만 원은 뭐 수고비도 아니죠. 그 버리라는 뜻하고 똑같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정비 받으셔서 운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인데 이걸 살리려면 한 300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오토바이 정비 비용이 이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노출돼 있기 때문에 부품 몇 가지만 갈아두면 되고요. 손을 보게 되면 살리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치 감가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서 관리를 하면서 운행을 하셔야 돼요. 자전거가 똑같습니다. 자전거 몇 개월만 안 하고 지하 같은 데다가 방치해 놓으면요. 녹도 슬고 타이어 전혀 못 쓰게 되고 그래서 폐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타줘야 됩니다. 오토바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4203번님은 김필수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오셨죠? 매주 유익한 말씀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안전운전에 정말 도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셨네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바2060번님께서는 17년식 5만 킬로미터 맥스 크루즈입니다. 4륜 구동이 스플라인 기어 고장이 잦다고 해서 신경 쓰입니다. 주변에서 구리스를 도포하면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부지런하게 구리스 도포도 괜찮고요. 일반 정비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륜 구동 방법이 차의 시스템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륜 기반의 4륜 구동과 후륜 기반의 4륜 구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4륜 구동의 시스템이 또 부분 4륜 구동도 있고 풀 4륜 구동도 있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4륜 구동은 그만큼 복잡하고 옵션도 들어가서 좋긴 하지만은 또 겨울철에 특히 미끄러질 때 효과가 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바퀴 4개가 한쪽이 미끄러진다든지 이럴 때 이 일반 슬립에 대한 것들 마찰 저항에 대한 것들을 배분하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를 잘 하시는 것도 좋고 활용도가 높지만은 관리적인 부분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정비업소에 들리셨을 때 일반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4륜 구동에 대한 것들 뭐 구리스를 도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해 주시면 더 좋거든요. 제일 많이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향 앞에 전륜 조향 장치 중에서 CV 조인트라고 등속 조인트가 고장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삐그덕 소리 나는데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CV 조인트 부분 자체가 찢어지면서 구리스가 다 완전히 빠져나가서 통째로 모듈
통째로 갈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좀 더 서둘려면 그리스만 주입하고요. 고무 부스만 바꿔주면은 1, 2만 원이면 되거든요. 1, 2만 원인데 4, 50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리 나면 빨리 고쳐야겠군요. 맞습니다. 사륜 구동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신경 쓰시고 관리적인 부분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5422번님께서는 20년 된 휘발유 차량입니다. 냉각 시에는 헐떡거리는데 뜨거워지면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셨네요. 이거는 냉각 장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냉각할 때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이 예를 들어서 20년 정도 됐다 그러면 관리적인 거 잘 안 하시게 되면은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20년 정도면 8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타셨네요. 그렇죠. 오래 타셨고 예. 또 주행거리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20년 정도 되면은 어디 부품에 어디가 부러지고 어떻게 나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예. 지금 냉각 장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마 부품 몇 개를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라지에이터를 통한다든지 예. 또는 엔진 쪽으로 자체로 돈다든지 하는 이 일종의 이 부품에 대한 것들이 나갈 수도 있어요. 온도에 예. 대해서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서머스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갈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품 몇 개인데 비용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한번 손봐주시게 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예, 있습니다. 정비업소에서 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문제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부품이 있을까요? 부품 충분히 있어요. 요새는 예. 차가 나오고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최종 판매된 다음에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부품을 보통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비업소 가시게 되면은요. 요새 예. 중고 부품 차가 많이 판매된 차종 같은 경우에는 중고 부품도 굉장히 많은데 차가 한 20년 되면은 새 부품 갈기보다도 싼 것들은 괜찮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 그러면은 중고차 가격하고 부품값하고 똑같아요. 새 거 바꾸면. 그러지 예. 마시고 몇 년 정도 끈다고 생각하시고 중고 부품만 3, 4년 가는 걸 갈아주시면은 비용도 절감되고 예.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6249번님, 우리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는데 헬멧을 머리통 윗부분만 겨우 가리는 헬멧을 씁니다. 턱까지 다 감싸는 헬멧이 더 안전하지 않나요? 걱정됩니다. 오토바이를 뺏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셨네요. 제 말씀드리니까 제가 걱정됩니다. 예. 그거 쓰시면 안 되고요. 헬멧은 형식적으로 쓰는 헬멧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독일구 철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그냥 그 공사장 있죠. 헬멧 그냥 덮어 쓰고 그다음에 예. 끈도 안 묶고 다니는데 이거는요. 머리 보호라는 것 자체가 쓰러지게 되면은 머리 부닥치면서 뇌출혈, 뇌진탕으로 예. 사망하는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헬멧을 정상적인 헬멧을 귀까지 다 덮는 거 있죠. 그렇죠. 요새 또 덥다고 머리 헝클어진다고 안 쓰는 젊은 친구도 있거든요. 예, 예. 오토바이를 뺏으세요. 그러면요. 저희가 그 기억이 납니다. 뺏어야죠. 예전에 한 30년 전에 예. 저희 형님이 오토바이를 이제 끈다고 면허를 따왔어요. 그러니까 큰형까지도 면허를 따온 거예요. 예. 다음날 산지 일주일도 안 된 오토바이가 없어졌어요. 예. 아버님이 반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 만에.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헬멧을 제대로 안 쓰고요. 예. 안전법규라든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오토바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관련해서 정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예. 오토바이를 요새 최근에 제가 타지는 않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토바이 타셨나요? 네, 예전에 탔었어요. 예전에 많이 타다가 요새는 안 타죠. 그래서 밤만 되면은 머리 올백하고 헬멧 쓰고 선글라스. 교수님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많이 타는데 2-3명이 벌써 사망한 친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위험하죠. 예, 아이들 탈 때 예. 헬멧 안 쓰면은요. 아예 오토바이 빼줘버리시고 안전에 대한 것들 집중적으로 교육시키시고요. 예. 안전을 지키더라도 너무 험하게 운전하지 않은 거죠. 과속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잘 타는 분들은 겨울철 아예 안 타는 분들 많고요. 예. 빗길 같은 데는 아예 안 가져나가거든요. 그게 올바른 운전 방법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헬멧 같은 경우는 거의 단속만 피하기 위한 헬멧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예. 그래서 주변에 보면 그런 헬멧 쓰시는데 정상적인 헬멧 있죠. 예. 머리가 헝클어진다 그러면 빡빡 깎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는 날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 운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이서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집중호우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 6시 10분부터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양방향 노선이 모두 통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는데요. 코레일은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분들은 창동역 또는 도봉산역에서 갈아타시고요. 서울에서 경기 북부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동대문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주시면 되겠습니다. 복구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 많이 옵니다. 안전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